안녕하십니까. 이유호 교수님 연구실의 육군소령 김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전자 후방 산란해절 특성화를 통한 원자력 지르칼로이 해결료 피복제의 수소화물 상호 연결성 연구라는 주제로 제가 학기 기간 동안 연구한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습식 저장 수조에 보관되고 있는 사용 해결료는 2030년경에 포화가 예상되나 연구 처분 시설은 빨라야 2060년에나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30년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이 임시 저장 방식인 건식 저장의 운영이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나 건식 저장 운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준비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다소 미진한데요. 따라서 제 연구는 우리나라 원자력계가 당면한 핵심 현안인 사용 해결료 피복간 건전성 평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르코늄 합금은 낮은 중성자 흡수율, 높은 부식 저항성으로 해결료 피복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피복관은 다음과 같은 열화기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수소 화물에 집중한 이유는 이 중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수소 유발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소화물 석출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냉각제와 맞닿아 있는 지르코늄 피복제 모식도를 나타내는데요. 정상 상태 운전간 이렇게 수변 부식으로 피복관이 산화되면 표면에 산화막이 생성되고 발생된 수소가 이렇게 피복관 일부 흡수되는데 고용도를 초과하는 이 수소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소화물로 석출되게 됩니다. 이 해결료가 냉각되게 되면 이 지르코늄 합금의 고용도도 감소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소화물의 석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르코늄 결정립계의 수소화물이 주로 형성됩니다. 모재 지르코늄 입자들 사이에 수소화물이 끼워져 있는 형국인데 이때 두 가지 상의 부정합 변형으로 인해서 수소화물의 응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본연적으로 수소화물이 모재보다 외력에 취약하게 되고 아래 그림처럼 수소화물이 외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크랙이 전파되는 경로로 작용해서 지금까지 수소화물 지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논문의 이 제목처럼 그간 수소화물 지성에 대한 결정입 수준의 이해가 EBSD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매크로스케일의 하이드라이드 수소화물의 분석으로 그쳤는데요. 본 연구에서 그림과 같은 높은 품질로 EBSD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보시는 바와 같은 다양한 미제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할 수 있게 되어서 결정립 수준의 수소화물 지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는 사용 해결료 관리 단계별로 수소화물 석출과 지성의 재료 미세 구조적 특성에 따른 사항을 보았고 이게 또 건식 저장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고 진행했습니다. 다음에 종합적인 접근법을 이용하여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 아이템은 먼저 상용 해결료 피복관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르칼로이 4와 절로 튜브의 차이를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는 언닐링 열처리를 통해서 지르코늄 합금의 재결정 및 결정립 성장을 컨트롤해서 미세구조 변화를 통한 수소화물 석출 거동을 또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지르코늄 해결료 피복관 튜브의 용접부 영역에 다른 석출 거동이 예상되어서 또 연구를 해보았고요.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저는 상용 핵연료봉 전체 영역에 대한 수소화물 취성의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핵연료 코드 시뮬레이션을 추가해서 사용 핵연료의 규제적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핵연료 거동을 분석했고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연구를 구성했습니다. 보시는 순서대로 확인 논문은 총 5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챕터 2 수소화물 연결 특성화를 통한 수소화물 지성 메커니즘의 이해입니다.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실제 노심에 장전된 원자로급 지르칼로이 4와 절로 튜브를 사용하였고 다음에 실험 순서로 두 합금의 수소를 다양하게 장입하고 수소 농도를 측정한 이후에 기계적 강도를 비교하고 미세 구조를 분석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두 피복관 모두 연성 취성 전환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형률의 감소가 일어나는 지점의 임계 수소 농도가 각각 560ppm과 490ppm으로 두 합금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연성치성 전환 전 현상은 예전 문헌에서 수소화물이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이렇게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두 합금의 상용 튜브에서의 두 합금 간의 이 연성치성 전환 차이가 합금의 미세 구조 차이로 기인한다고 생각해서 EBSD 분석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이 그림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세계 최초로 촬영한 원자로급 비복관 튜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걸 토대로 평균 입자 크기를 분석할 수 있었고요. 지르칼로이 4가 절로보다 입자 크기가 2배가량 커서 앞선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제로 입자 크기가 수소화물 연결성에 영향을 주는지 수소 500ppm을 장입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로 절로 피복관이 더 연결성이 높은 걸 확인하였고요. 결정이 크기를 열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더 키워봤더니 그 연결성이 더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선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재료의 미세 구조 컨트롤을 통해서 수소화물 연결성을 낮추면 혹시 사용 해결료의 건전성이 또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후속 연구로 결정이 성장이 가능할 것 같은 온도인 400에서 50도에서의 지르코늄의 재료의 입자 재결정 및 성장 고동이 실제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게 또 연성 증진에 기여하는지를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EBS 화면인데요. 475도에서 500도 어닐링 결과는 입자 성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450도에서는 24시간까지의 열 처리는 큰 변화가 없지만 장기간 어닐링 하면은 역시 입자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발견은 실제 원래 지르컬러의 피부과는 500도 이상에서 입자 성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 장기간 어닐링 하면은 450도에서부터도 재료 미세 구조적 특징이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450도, 475도, 500도에서 12시간 소든 열 처리하는 것을 바탕으로 미세 구조랑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온도가 높은 곳에서 수소화물 연결성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기계적 평가를 해봤더니 수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샘플에서의 어닐링 결과 연성 증진 효과보다 수소가 장입된 시편에서의 어닐링을 통한 이런 SED, Strain Energy Density 값의 증가가 훨씬 더 커서 제 예상처럼 수소화물의 연결성 감소가 재료의 연성을 증진시킨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챕터 3 수소화물 석출 연력학 모델 개발을 통한 수소화물 취하 저항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음 사진은 2009년 영광 한빛 원전에서 발생한 봉단막의 용접 결함으로 발생한 해결료 파손 사례입니다. 정상 상태 운전 간 해결료 용접 영역이 해결료의 취약 지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접부의 뜨거운 용접열로 인해서 미세구조가 다를 거기 때문에 앞서 보았던 튜브에 써보았던 수소화물 석출 양상과 용접부는 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이제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적 제한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수소화물 석출 고동이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일단 수소를 장입해서 그 광합 현미경으로 어떻게 석출되는지를 봤고요. 용접부 영역에서 수소화물이 거의 석출되지 않은 특이하고 신기한 영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밝혀지지 않은 미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EBSD로 광범위하게 다음과 같이 분석을 했고요. 결정립 차원에서 앞에서는 접근했었는데 이번에는 웰딩존에서 결정립이 굉장히 작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왜 용접부에서 수소화물이 석출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 수소화물 석출이 억제된 원인이 궁금했습니다.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고전 핵형성 이론을 활용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에 이런 주요한 4가지 텀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서 종합적으로 좌변의 델타 G 자유에너지 G 값이 낮아질수록 수소화물 핵형성에 에너지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앞선 식을 이렇게 핵의 반지름인 R 값으로 도시를 해보면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는데요. 우측의 그림을 보면 R 스타에서의 최대 에너지인 임계 핵형성 에너지 델타 G 스타 값 배리어를 넘게 되면 수소화물 핵의 성장이 진행됩니다. 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용접부에서 이번 시기에 이 델타 G 스타 값이 증가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다음에 뉴클리에이션 레이트 핵형성 속도 J 스타 값의 개념을 통해서 이 델타 G 스타 값이 이렇게 증가하면 수소 핵형성 속도 요 J 스타 값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4번식을 통해서 용접부의 핵형성 속도와 튜브 영역의 핵형성 속도를 각각 비율로 구해서 다음과 같이 1보다 작으면 튜브 영역에서 핵형성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접부에서 억제된 수소 화물의 석출이 좀 이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앞에 4번식을 정리하면 5번식처럼 정리가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너무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는 것 아쉽게 생각합니다. 수식의 좌변과 우변을 실험값으로 다음과 같이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수식의 좌변은 실제 석출된 것을 매트랩 이미지 프로세싱 툴로 분율을 계산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고요. 우변에 있는 여러 텀들은 EBSD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데이터 값을 사용했습니다. 핵형성 사이트 비율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레인 바운더리 랭스를 비교해서 구했고요. R은 여기서 콘스탄트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 에너지는 EBSD를 기반으로 결정립계의 오배한 각도를 구해서 다음에 레드쇼클 이퀘이전에 대입해서 각각의 그레인 바운더리 에너지를 근사로 계산해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텀은 이제 임계 핵형성 에너지 델타 G 스타 값인데요. 여기 이 수식을 구하려면은 앞서 보셨던 수소화물 석출과 관련된 지연력으로 작용하는 변형 에너지 델타 G 스트레인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전단 능력 뮤와 미스피 스트레인 값을 구해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경도 측정을 통해서 전단 개수를 구했고요. 부정합 변형 카이 값은 이렇게 수소화물의 인터페이스 오리엔테이션 릴레이션십을 바탕으로 평균적인 이 카이 값을 구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 계산까지 복잡한데 시간 관계상 설명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모델의 계산 결과가 다음과 같고, 먼저 앞서 도출된 우변의 각 텀들을 적용하면은 빨간색과 초록색의 접점이 나오는데요. 이 y축에 ln이 취해졌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이 0보다 작은지를 보면 되고, 결과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제가 가정하였던 튜브 용역의 수소의 형성 속도가 더 빠르고 상대적으로 웰딩 존 용접부에서 더 수소 화물 석출이 좀 더 낮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 보았던 좌변의 실험값과 베리피케이션이 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먼저 용접부의 작은 결정립 크기, 그리고 용접부의 매트리스 강성 증가, 용접부의 부정합 변형의 증가,
그 용접부의 높은 브레인 바운드 에너지 등이 각각의 다른 효과가 넷 이펙트로 인해서 용접부에서 억제된 수소화물이 설명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4장은 코드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재 건식 저장 시 사용 해결료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안전마진 분석입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코드는 NRC에서 정상 상태 연료 성능 코드인 프레콘 4.0을 다음과 같은 모듈들의 추가를 통해서 제가 소속된 연구실에서 일부 모델을 다음과 추가돼서 수정된 코드가 바로 프레콘 스누 SF 스펜트 퓨얼 이게 되겠습니다. 미국의 안전 규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제 고연소도 해결료의 경우에서는 온도 400도, 호프 스트레스 90메가파스칼, 그리고 저연소도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단기 작업에 한해서 570도까지 허용을 하는데요. 이 규제를 적용하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서 해결료가 안전 범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후프 응력이 90메가파스칼 미만이어서 이제 수소화물 재배열을 방지하고 크립 변형 측면에서는 크립 파단을 방지하는 크립 스트레인 1% 제한을 넘지 않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상당히 소수의 보시는 소수의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재 규제의 안전 마진을 재검토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연소도 60에서의 안전 마진 검토입니다. 우선 법례를 보시면은 시뮬레이션 코드에 건식 저장 시작 시 온도를 의도적으로 진공 건조 후 건식 저장 시작된 지점 온도를 각각 5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시작되게 되어서 현재 규제인 400도를 초과했을 때 해결료 고동이 어떤지를 보고자 하는 게 제 연구 코드 시뮬레이션의 목적입니다. 먼저 온도의 결과를 보시면 건식 저장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피부관이 냉각되고 온도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470도로 건식 저장을 시작했을 경우 450도까지 떨어지는데 2.4년이나 걸릴 만큼 냉각 속도가 느리다는 것인데요.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게 400도 이상의 온도에 장기간 노출되면 미세 구조에 큰 변화가 야기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측면에서 온도가 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미세 구조의 변화가 극심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소도 60에서의 크리프율인데요. 건식 저장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온도 영역에서 크리프율이 감소하지만 특징적으로 420도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초기 크리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용한 코드가 조사선상 어닐링 효과를 반영한 EDF 크립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애플리에서 실제 해결료 크립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된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 해결료의 거동을 잘 표현하는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420도의 온도에서 해결료에서 실제 반응되는 조사 손상 어닐링 효과 FR 값이 반영되게끔 하기 때문에 이렇게 420도에서 증가된 크립 레이트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후프 응력의 결과입니다. 앞서 모든 연소도 영역에서 90메가파스칼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제가 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온도 영역에서 현재 연소도 값에서 90메가파스칼 대비 큰 충분한 여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후프 응력 차원에서는 현재 PCD 상승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후프 변형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변형률이 45% 가까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크리프의 셀프 리미팅한 이런 영향으로 500도에서는 오히려 또 이렇게 후프 스트레스 값이 제일 떨어지는 것을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후프 응력 측면에서는 허용 가능한 1% 미만의 온도 영역은 420도까지이며 따라서 현재 규제상의 안전 여유도는 약 20도 정도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소도 60에서 건식 저장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직경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 420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온도가 420도를 초과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해서 로드 투 로드 피치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드 계산 결과고요. 실제 해결료가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었지만 코드 계산 결과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브 채널 연용이 감소하거나 막히게 되고요. 건식 저장 시 열 전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연소도 수준에서 420도 이상의 초기 건식 저장 온도를 허용하려면 이러한 변화를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소도 45 이하의 해결료 거동이고요. 후프 스트레스 측면에서는 여유가 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프 스트레인 역시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또 위소를 막아버리고도 남는 큰 변형입니다. 연소도 60 결과라 비교해도 크게 변화한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후프 스트레인 1%를 허용하지 않는 온도 영역을 봤더니 425도 정도인 것으로 알 수 있고 따라서 현재 NRC 규제인 570도의 온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빨간색 선은 현재 NRC 온도 규제, 연소도배 온도 규제를 나타내고 파란색 선은 본 연구를 통해서 변형률 측면에서 1%를 넘지 않는 허용 가능도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연소도의 해결료에 대한 현재 NRC 규제가 온도 측면에서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결론 및 성과입니다. 본 연구를 통한 결론과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상용 해결료공 전체 영역에 대한 수소화물 취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했고요. 이에 따라 건식 저장 관리에 미치는 영향 감색도 가능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